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진행에 원활한 진행에서 저희 각자 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예정 시간은 이제 4시부터는 좀 지연이 됐고요. 너무 이 전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희가 특별히 예정된 준비된 대본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또 플로어에서도 좀 질문을 받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스텝을 통해서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참여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각자 우리 은대식 교수님부터 한번 다 아시지만 그래도 예. 개인 각 본인 바로 소개를 한 간단히. 시간 전에 소개를 받았던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김대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강연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딜레이 된 것 같은데 패널 땐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PD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구찬수 피다고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자료에는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이사라고 돼 있고요. 제가 사회이사 역할을 맡아서 재단 일 업무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본업은 미디어 미래연구소에서 방송 통신 콘텐츠 관련된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달리 아마 좀 약간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의상 권 이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저는 예양재부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종영입니다. 네. 사실 제가 본인 소개를 좀 더 길게 해주시길 바랐는데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네. 뭐 하시는 분인지 아무튼 인공지능 컨텐츠인데 인공지능하고 컨텐츠를 좀 정의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권 이사님부터 컨텐츠를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컨텐츠라는 거. 제가 사실 여기 PD연합회 진행하시는 쪽에 이 시간이 4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패널 토의가 다 있나. 100분 토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냐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사실은 질문부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통했군요. 네. 예. 근데 콘텐츠라는 게 어마무지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과 콘텐츠라고 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저는 약간은 현재까지는 인공지능과 콘텐츠라는 게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조합이다라는 약간 연구자적인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게 아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문자나 음성, 음향 이런 것들도 다 콘텐츠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행사를 주최한 진흥재단 측에서 보면서 방송 영상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는 탑 10에 드는 5개에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대부분 다 영상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 요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는 이 인공지능과 콘텐츠를 말할 때는 그러면 그런 제작 요소에 맞게, 그리고 인공지능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인공지능 또는 콘텐츠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컨퍼런스를 기획을 하고 만든 네. 사람으로서 왜 이런 걸 하게 되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좀 돼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사실은 쓰게 된 게 발단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컨텐츠 관련된 이제 업종에서 방송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컨텐츠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2년 전이니까 2년 전에 봤을 때도 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들을 컨텐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버릇처럼 인공지능 얘기를 막 했는데, 회의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가만히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컨텐츠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그러면 얼마나 될까? 이게 그냥 궁금해서 제가 이제 구글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해외 사례가. 그래서 야, 이걸 모아서 책으로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걸로 각 분야별로 해서 목차를 잡고 실제로 글을 써보니까 그게 책이 됐고 실제 출판이 됐어요. 출판사에 제가 그 당시 한 10군데 정도의 그냥 목차를 보여주고 제안을 했을 때 두세 군데에서 그 재밌는 아이템 같다고, 인공지능이 워낙 핫했으니까 그냥 좀 쉽게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 콘텐츠는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사에서 굉장히 기꺼이 사실은 이제 출판을 하자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이제 책을 사실 쉽게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모으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콘텐츠 분야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건 그냥 아까 우리 김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처럼 일반화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면서 그냥 든 생각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책을 내고 나서 실제로 콘텐츠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좀 어려웠던 게,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이 아직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컨퍼런스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확신인데, 저는 이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권호성 박사님께서는 조금 이제 아직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는 게 몇 년 안에 이거는 전기처럼 된다. 컨텐츠 분야에. 그래서 저처럼 방송사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 PD들, 제가 마침 연합회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미래를 준비하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기라면 저는 사실 컨텐츠가 데이터가 아닌가. 컨텐츠를 저는 굉장히 넓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기고, 데이터는 오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뜰다 뜰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김대식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고, 네네. 컨텐츠는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쓸 때 약간 그게 있는 건 좀 오해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도 저 자신도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신경막 이런 거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은 그냥 다 아시는 개념이에요. 기계가 인간하고 비슷한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정말 기계가 보편적인 지능을 가지고 어떤 개념에서는 자유의지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이런 인공지능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가능한 기술이지 않을까는 싶어요. 이런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라면 한 1950년도에 등장한 개념이고,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저도 계속 쓰고는 있죠. 단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 1950년도부터 80년도까지 한 30년 동안은 인공지능을 말 그대로 룰 기반으로 우리가 시도를 했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코딩을 하는 물체, 관계, 엄청난 논리 맨날 공부하고, 그렇게 했더니 수학은 아주 잘 풀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정량화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문제는 잘 풀리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간한테 쉬운 문제들, 물체 알아보는 거, 말하는 거, 지금 앉아서 대화 나누는 건 불가능했죠. 이때 생겼던 개념이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1980년도부터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답을 우리가 표현해 줬는데 조금 겸손해져서 보니까 우리도 답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주고 기계에게 학습을 해서 기계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를 하자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80년도 시대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때를 두 번째 겨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데이터의 양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대학원 때 그런 연구했을 때 고양이 알아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 한 10개 가지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10개 학습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00만 개, 1000만 개를 가지고 학습한다라는 건 불가능했었고 데이터도 없었고 그래서 포기를 했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이게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리브랜딩을 한 거죠. 그냥 딥러닝이라는 좀 캐치프레이즈를 쓰면서 알고리즘적으로 개선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 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개선이었을까라는 질문은 가질 수 있고 단 두 가지 차이는 있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구글 포토앱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매달마다 2억 장의 라벨된 사진이 올라온다라는 거잖아요. 1980년도엔 2억 장이 없었어요. 그냥 전 세계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GPU,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비디오 카드, 컴퓨터 게임을 위해서 만든 카드가 딥러닝 계산하는 그 연산에 상당히 곱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타이밍으로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것은 뇌를 모방한 스타일의 기계학습 그리고 얘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 하나뿐이 없습니다. 데이터에서 나도 모르던 패턴을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사실 그게 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인공지능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패턴을 예전에 못 봤던 패턴을 보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더 많은 패턴을 만들어내던가 또는 패턴의 미래를 예측하던가. 근데 뭐 이미 많은 기업이나 어떤 학교 연구소 결과에서 나온 것 같이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쭉 보면 지금 뭐 두 분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럴 것 같다.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보면 항상 미래 예측을 할 때 항상 선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모든 것이 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의 역사를 과학기술의 역사를 보면 선형으로 발전한 건 별로 없고 대부분 그걸 뭐라 그러죠? 나이키라고 부르나? 이렇게 하키스틱 같이 처음에는 밑에 있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대부분 기술에서 보면 처음 기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과대평가합니다.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사실은. 근데 현실은 안 좋기 때문에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어느 한순간 되면 우리의 기대치는 선형으로 느는데 기계의 현실은 기하급속으로 늘고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요, 현실은. 그런데 이때는 기술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옛날부터 난 그거 알고 있었는데 옛날도 안 됐다. 지금도 안 될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두 분하고 100% 동의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인공지능 기술로 컨텐츠 자동으로 제작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5년 후에도 그럴까요?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그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게 또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인공지능 컨텐츠 기술이 영원히 현실화 안 된다. 그럼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준비할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지금하고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데랑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단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만약에 기계가 컨텐츠를 대량 생산한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나리오에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컨퍼런스의 그 주제로 이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부터 저희가 뭐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 뭐 음악, 또 영상, 또는 뭐 뉴스, 이미지 여러 가지를 같이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결국은 사실 이 컨텐츠의 미래, 또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컨텐츠 종사자의 미래와 인공지능을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권희사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릴 때 비판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지 비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진 않았고요. 네. 사실은 이 영상, 그러니까 그 콘텐츠의 가장 그 집합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상, 줄거리가 있는 영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때 아직 그런 쪽까지는 인공지능이 좀 그 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제가 중간에 잠깐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었는데, 교수님 아까 그 강연 중에 이 인공지능 최초에 나올 때는 완벽한 논리를 위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학습을 하고 하지만 기계어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뭔가 논리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사람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콘텐츠 부문에서를 생각해 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완벽한 논리는 정말 너무 완벽히 재미없는 걸 뜻하는 건 것 같고요. 여기 PD님 굉장히 잘 동의하실 것 같고, 근데 그럼 사실은 이 콘텐츠 부문에서 완벽한 변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혹시 완벽한 변덕이라는 걸 따라올 수가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고, 중요한 건, 그런 중요한 건 점에서 그거 이제 같아요. 저희가 예.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을 가지고 뭐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만 만들었다면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제너러티브, 생선적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물체 인식을 해결했더니 스타일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현상과 스타일을 분리해서 이 스타일을 다른 데 얹혀놓을 수가 또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슷하게 생긴 얼굴도 만들고 뭐 아이돌 스타 그 스타일을 모방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술들이 컨텐츠 쪽에 제대로 간다면 당연히 여기 이제 뭐 어느 방송국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K본부, M본부, S본부 다 얘기를 할게요. 오전 드라마 그 대본 같은 거는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제가 많거든요. 시청률도,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리고 스타일들이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전 드라마 같은 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패러디들도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등장하면 이런 음악이 나온다,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복성이 결국 있으면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스타일만 끄집어내서 존재하지 않는 거에 얹혀놓으면 그게 이제 새로운 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충분히 설득당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이 영상 산업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서 인공지능이 관여하기 전에는 일부 전문가들이 그래 요런 거 갖고 돼, 요런 트렌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요의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미리 분석해 주는 건데, 이제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하면 높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공지능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이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뭐 제작사가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으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제작사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작사가 수요 측에서 한 발짝 앞서갈 수는 있겠으나, 나중에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러면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까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종사자들이 물론 가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이 걱정이랄까 뭐 어쨌든 이런 게 분명히 우려가 있겠으나,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뭐 얘기가 나오는 그 뭐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 인공지능이 관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비창조적인 영역이라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 콘텐츠는 당연히 아주 창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요 예측이라거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이 건드릴 수 없는 분야다. 그리고 제가 그 건드릴 수 없는 분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물론 여태까지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다 쌓아서 아침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히 지금 예상하건대 그건 시청률 5%, 1%도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때그때 변하는 기분을 정말 완벽한 운에 근거해서 완벽한 변덕이 거기에 같이 작용해야 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배울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잠깐 설득이 당할 뻔한 거는 이 그 커브에 의해서 저희가 약간 지금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걱정을 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 미래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서 뭐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처음에 두 개는 뭐 1차 기계혁명, 두 번째는 뭐 2차 기계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그때 등장한 기계들이 물체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 홀에 있는 모든 기계들 또는 대부분이 아마 대량 생산된 물건들일 거예요. 수작업으로 만든 건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수작업으로 만들면 우리가 그걸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비슷하게 2차 기계혁명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그냥 대량 생산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1차 기계혁명 때 뭐 기계가 갑자기 그릇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거겠죠. 2차 기계혁명 때 그러면 그 컨텐츠 종사자로서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은 나도 내가 컨텐츠를 누구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것을 내 업적으로 삼겠다. 또는 지금 보시면 기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컵이나 잔은 다 대량 생산하지만 수작업으로 만든 도자기는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예술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컨텐츠도 비슷하게 모두가 인공지능을 썼을 때 나는 인공지능이 없는 인공지능 AI 프리 컨텐츠에 목숨을 걸겠다. 나는 오히려 수작업으로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같아요. 뭐 내가 콘텐츠의 미래가 근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점 아닐까요? 또는 그 방송사마다 우리의 미래는 자동차 산업으로 본다면 뭐 H사다 또는 아니 나는 부가티가 되겠다 람보르기니가 되겠다. 만약에 근데 그게 결정이 되면 전략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건 미리미리 결정을 안 해서 좀 어정쩡한 그러다 보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한 땀 한 땀 만드는 장인의 어떤 컨텐츠. 그렇죠. 협회장님 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사자 입장에서 아침, 저는 네, 종사자니까 아침 드라마 네. PD님들 아니 실제로 그 이제 아침 드라마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 컨텐츠 생성이라는 거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또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사실은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관심을 갖고 책도 쓰고 그랬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들이 이런 걸 한번 해봤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이거를 인공지능이 굉장히 혁신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최근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얘기할 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드라마 대본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뭐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다 가능하고 그게 기존에 그 우리 종사자들이 만들었던 것보다 과연 별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쓰지? 아직 그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 아까 음악 얘기도 이제 그 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음악 작곡하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하는데 왜 그거를 시장에서 만들어서 안 내놓지?라고 하면 그게 기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떨어지거나 이런 차원이 이제 아니고 사람의 심리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아직 저거에 돈을 내고 소비한다든지 그게 이거보다 더 뛰어난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더 큰 거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의 기술적인 걸로 따지면 저는 1, 2년 안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나 인공지능이 만드는 게 비슷한 수준이 오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규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거, 그다음 심리적인 부분이 어디서부터 뚫릴 거냐면 비용 문제로 해서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사람이 이렇게 아바타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영화에서 그동안 헐리우드에서 뭐 몇 억을 들여서 만들던 이미지를 지금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들여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안 쓰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나 제도적이고 사람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걸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게 아나운서 목소리 이제 저희가 대체해서 쓸 수 있거든요. 왜 안 할까요? 사실은 그걸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있고 했지만 지금 아나운서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 분들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제도적인 규제나 심리적인 거 우리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몇 년 사이에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송사가 점점 돈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차츰차츰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뭔가 지금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갑자기 인공지능이 만드는 시나리오라든지 편집을 한다는 이게 도입이 당장 되지는 않을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술은 올라와 있지만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사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데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이 시대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종사자들이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크리에이티브로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건 어찌 보면 근데 제가 좀 앞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제 생각엔 비용만큼 비슷한 또 하나의 변수가 여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제 강연에서 어쨌든 제목은 포스트 팬데믹이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충격이 약간 필터 역할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 교육 종사자잖아요. 제가 카이스트에 조인했을 때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맨날 온라인 수업이 미래고 해야 된다라고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어요. 우리 맨날 TF 만들고 미팅하고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월달, 2월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희 카이스트 입학생들 다 집으로 보낸 다음에 수업은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정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달 하니까 잘 돼요. 이게 바로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콘텐츠도 제 느낌에는 우리가 멀쩡하게 해외로 촬영 편하게 나갈 수 있고 배우들 와서 저렴하게 일하고 트러블도 없고 그러면 그쪽이 더 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적어도 영화계 쪽은 방송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해외 촬영 다 취소되잖아요. 촬영은 해야 되잖아요. 광고계도 그렇고 갑자기 올해부터 우리나라에도 버추얼 프로덕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게임 엔진으로 하니까 진짜 같이 만들 수 있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찍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고 진짜 같고 LED 월을 만들고 카메라만 잘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요. 그래 비슷하게 전 이 연예인이나 배우나 아나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봅시다. 최근에 BTS가 어느 공공 장소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지금 중국하고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만약에 반복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획사가 망하거나 한다면 그래 앞으로 아이돌은 다 기계로 하고 우리가 다 코딩을 해놓자. 얘네가 하는 말 안 하는 말 100%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술은 100% 되는 적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쓰기 전까지는. 항상 프로토타입. 그런데 여기서 기술이 도입되는 거는 기존 거보다 훨씬 싸던가 저렴하던가 아니면 기존 거의 문제가 안 되던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AI 콘텐츠는 비용적인 거는 계속 내려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람, 진짜 로케이션의 문제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관점에서는 아마 팬데믹이 큰 가속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또 이런 얘기하면 김대식 교수가 얘기했다 하지 마세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5년을 더 간다면 끔찍한 상상이잖아요.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김대식 교수가 코로나 5년 간다고 그랬다. 이미 바깥으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5년을 간다면 저는 100% AI 콘텐츠가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1년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프로덕션 우리가 좀 밀고 다른 거로 대체하고, 근데 이미 2년 차로 가면서 해외 촬영은 이제 대체를 찾더라고요. 2년, 3년 차 가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대면 관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힘들고. 우리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다가 지금 벗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사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젠지들은 어차피 사람들하고 인터액션 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게 될 수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김대식 교수님하고 같이 패널을 하니까 제일 재밌는 게 다음에 할 질문을 미리 다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아까 또 강의의 그 이케아의 사례, 사진을 직접 찍지 않고 그거를 다 가상으로 한다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콘텐츠와 굉장히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 다시 질문을 드리면 제너레이션 G를 위한 콘텐츠의 전략이 뭘까요? 너무 제가 갑자기 질문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콘텐츠 생산 쪽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콘텐츠 소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소비가 돼야지 뭐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뭐 아주 발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도움이 되고 드라마 극본들 만들고 해도 누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넷플릭스를 꽤 초창기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추천해주는 그 큐레이션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좋은 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사람이 맨날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만 먹지 않잖아요. 가끔 생선도 먹고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아무리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 드라마도 보고 뭐 로맨스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 넷플릭스는 꼭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액션이랑 우울한 것만 계속 틀어줘요. 근데 그래서 거기도 약간 그런 반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탑 10을 틀어주거든요. 근데 탑 10이 우리나라 탑 10이 보면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가 탑 10에 한 5개 정도 포함되는데 저는 또 특이하게 우리나라 드라마는 잘 안 봐요. 그럼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넷플릭스를 키면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아무리 빅데이터를 돌려서 큐레이션을 해서 추천을 해줘도 사람의 기분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소비라는 건 사람의 기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기분을 쫓아갈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제너레이션 Z 세대가 인공지능이랑 같이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하면 뭐 아주 이상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뇌에 완벽하게 기능을 맞춰서 사람이랑 똑같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은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법적으로는 뭐 이 법의 그 법인격이 법인과 자연인이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주 먼 미래에 그런 가능성에서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심지어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인공지능이 그 콘텐츠를 소비해서, 왜냐하면 콘텐츠 소비한다는 건 인공지능이 자기가 용돈도 갖고 있고 그럼 자기가 그걸 지불을 하고 인공지능이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뭐 SF 영화에 나올 일이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허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질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소비 쪽에서 바라보면 사람의 기분이라는 거는 사람의 심정, 그날의 컨디션,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빅데이터를 다 모아도 사람의 기분에 대한 빅데이터는 모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여전히 인간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면 다시 보면 제너레이션 Z들은 인공지능이랑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특성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다. 왜냐면 저희 아이만 해도 그 구글 홈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물론 아주 정말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재밌으니까 맨날 뭐 물어보는데 대답 중에 절반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 너무 겸손하네요. 한 달 정도 재밌게 놀다가 거의 이제 참견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게 더 발전하면 좀 더 대화를 하긴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세대들은 그 특성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니까 인공지능과 나와의 뭐 특징도 알고 할 테니까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당연히 앞으로의 Z 세대들은
충분히 이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인공지능을 자기의 유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김재식 교수님 강연을 하실 때 전 이제 Z세대 얘기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제가 이제 되게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 콘텐츠에 대한 관심보다 요즘은 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Z세대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예를 드는 예가 이 교수님 여기도 이제 띄워주셨지만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게임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10대인 Z세대들이 그 게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게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공연을 하는 유명 가수가 공연을 게임 안에서 하고 거기서 영화를 이제 게임 안에 있는 스크린에서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면 아바타로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그 보니까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스크린으로 그걸 봐야 되잖아요. 똑같죠, 모든 사람이 다. 제가 VR로 뭐 들어가서 보면 약간 다르겠지만 그럼 아바타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막 얼쩡거리고 노래하는 사람 앞에서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그냥 TV로 찍은 걸 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얘들은 게임에 들어가서 앞에서 다른 아바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사나워 죽겠는데 굳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이 콘텐츠를 즐길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 그랬는데 요즘 조금 아 얘들은 우리랑 다른 세대구나라고만 정도만 생각하다가 김재익 교수님이 아까 얘들은 Y세대하고 완전 다른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간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아 저거구나라고 제가 무릎을 좀 쳤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랑 우리 10대인 Z세대들은 컨텐츠 소비하는 성향이나 행태가 완전 다르다는 걸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글이나 이런 걸 막 주변 분들한테 야 인공지능 컨텐츠 얘기하기도 바쁜데 메타버스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것도 곧 올 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이게 아닌데 원래 인공지능 컨텐츠인데 그냥 너무 반가웠고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야 메타버스 얘기도 여기서 할 수 있게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저는 이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하여간 10대들은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그 힌트는 게임에 있다. 그래서 컨텐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게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회장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포트나이트 들어가 봤어요. 뭐 무료로 가입하면 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좋다고 그냥 다들 어슬렁대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제가 아는 게임들은 항상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캔디 크러셔, 오케이 캔디 많이 못 부셔라. 뭐 어디 가서 용을 죽여라. 뭐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또 하나의 현실인 거잖아. 현실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진짜 현실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 2차원적인 세상에서 살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올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시골 사람이 대도시 서울에 올라와서 야 여기가 뭐가 좋냐? 공기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도 불친절. 근데 파리지안, 뉴요커, 서울 사람한테 시골 가서 살라 그러면 이건 갑갑해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는 시골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방법뿐이 없고 도시라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더 발달된, 더 복잡한, 더 연결된 새로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근데 우리 공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관찰하고 뭐 기사를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공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공감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 젠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거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으로서 김대식인데 내가 회장님으로 태어났다면 세상을 어떻게 볼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그거는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상상을 하는 거. 근데 본인이 본인으로 사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면 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젠지들은 젠지로 살고 젠지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그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럼 계속 귀찮게 해야죠. 이 친구들하고 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들이 우리하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시골과 도시의 비유가 사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의 미래를 얘기할 때 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비유 같아요. 저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다른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지났는데 혹시 그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그 사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많이 부족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이 더 했는데 이거를 이런 얘기를 꺼내면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권이사님부터 오늘 이제 컨퍼런스 마무리하면서 뭐 느끼시는 점은 좀 간단히 먼저. 네. 그 고PD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 이 인공지능과 콘텐츠라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결합시켜서 이런 진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이런 자리를 만드신 점 몇 년 전부터 계속 요 관심 있어서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 김 교수님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강의 봤는데 한 조금만 더 들으면 확실히 넘어가겠다 제가. 거의 사기꾼 같은 제가 지금 느낌을 맡고 있어요. 아주. 네, 그러나 여전히 콘텐츠의 제작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아직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콘텐츠 뭐 제작 요소를 뭐 감독, 뭐 PD, 뭐 작가, 뭐 배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인공지능이 그런 제작 요소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물론 인공지능으로서 대체를 할 수는 있겠죠. 배우도 이미 나왔고 감독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충분히 사람들의 그 이 완벽한 변덕을 맞춰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걸 사실 슈퍼스타 효과라고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똑같더라도 슈퍼스타가 되려면 그 순간에 어떤 운이 작용해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재능이 특별해서 뛰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굉장히 뭐 효율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비용도 좋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간의 변덕과 운을 뛰어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요소 시장에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에 뭐 해외 로켓을 못 가면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무슨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거나 그런 것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주 완벽하게 대체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보완적인 기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콘텐츠 전체 시장의 크기를 키워주는 역할 또한 이 보조자적인 역할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종사자가 됐건 아니건 간에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역할을 좀 약간 왜냐하면 아까 그래프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지금 약간 무서워졌거든요. 과소평가하는 사이에 자기네끼리 대화도 한 적 있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런 지경을 만들면 안 되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사실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의 그 말씀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마무리로 좀 한마디. 네, 뭐 짧게 마무리는 해주시죠. 뭐 좋은 또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살아 있을 미래에 인공지능 비슷한 거
영화에 나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비슷한, 그래서 특히 지적인 능력을 살짝 대체하고 적어도 낮은 수준의 지적인 결과물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100년 더 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 참, 여기 또 지금 패널 우리 같이, 그냥 우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40, 50대 넘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좀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뭐 지난 만년 인류 문명 역사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다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 그 시대에 최대한으로 하다가 기계들한테 밀려나기 바로 전에 은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또 어디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적인 또는 세대관적인, 글쎄요, 뭐 노블리스 오블리스라고 얘기를 하나요?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책임을 지고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이, 저는 인공지능 세대에는 우리가 세대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쫓겨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당장 5년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왜냐? 지금 젊은, 지금 20대, 10대는 어려워요. 당장 먹고 살고 커리어를 하고 뭐 방송국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과 준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인간은 위협을 받으면 절대로 합리적인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위협에 처하면 뭐 fight or flight잖아. 싸우던가 도망가던가. 근데 싸워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중간에 저 모두스 오퍼란디 현명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들한테는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인식을 하지만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아마도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책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 김대식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정말 배웠고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학교에서 이제 인공지능 강의를 하고 또 여기 AI 양재허브의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AI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린 게,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라고 정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렸는데, 이 인공지능 콘텐츠 컨퍼런스라는 거를 어제 오늘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뭔가 더 좁혀지는 느낌,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들 이게 AIX라고 하잖아요. AI가 자체가 산업이 아니라 AI는 툴이고, 이 콘텐츠 분야에 사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것들, 그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저희는 사실 공간만 제공하는 형태고, 우리 한국 PD 연합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고요. 그 준비해 주신 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어쨌든 이틀 동안의 이 인공지능 컨텐츠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AI 양재 허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약간 너무 나아간 얘기일 수도 있는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사실 저는 예능 PD입니다. 예능 PD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상상하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메타버스 얘기도 했는데,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보다 조금 나아가서 상상하는 걸 조금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더 이제 들으시기에 이게 너무 나아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야,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혹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 앞으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사에서 이제 MCN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유행을 했던, 조금 좀 주춤하지만 온라인하고 모바일적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사업을 총괄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특히 저희 이제 K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금 현재 유행인 거를
같이 하거나 쫓아하거나 해서는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진짜 요 근래 막 얘기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지상파 방송사에 종사하는 이제 우리 PD들은 뭔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당장 유행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기보단 아까 이제 조금 그 뭔가 여유 있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상파 방송사의 PD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어떤 분들은 과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이제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이게 잘 이제 그 마무리되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순서까지 패널 토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에 펼쳐진 인공지능 컨텐츠 컨퍼런스 한국 PD연합회와 AI 양재허브가 주최를 했고요.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과 PD저널이 주관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시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뭔가 아이디어를 찾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야, 더 어려워졌다, 고민이 많아졌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멀리서 이렇게 귀신이 걸어오는 것 같다가 성큼성큼 다가오잖아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AI의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성큼성큼 다가와서 전기처럼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시대가 정말 이제 왔을지도 모르고 금방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송 현장에서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이러한 양질의 AI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대중화되고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점점 정보 격차가 벌어져서 생존의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제너레이션들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이 좀 더 컨텐츠,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 이 컨퍼런스가 열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양질의 강의와 함께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더 팽창되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그런 컨퍼런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을 또 기약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